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역시 회사 리뷰로 나와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시퀀셜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역사 알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시퀀셜은 정말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은 프로펫 5를 만든 신디사이저 회사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오래된 유명한 신디사이저긴 하지만 워낙에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상악기에서 복각 신디사이저 하면은 진짜 많거든요. 얘가 복각된 것만 한 4-5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신디사이저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보자면 일단 개인적인 느낌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적인 느낌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빅2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회사.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회사가요. 미국 회사가 한 번쯤 다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좀 부활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그, 그 다음에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부활한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이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데이브 스미스라는 사장님이 다 해먹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차차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퀀셜사의 행보는 데이브 스미스라는 사장님의 행보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보는 걸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브 스미스 1950년생입니다. 50년생 샌프란시스코의 1950년 굉장히 미국이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은 예능 하나씩은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많이 가듯이 여기서도 역시 피아노를 어려서 배우셔서 피아노 연주가 가능하셨다. 그리고 밴드를 대학 때 하셨다. 요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분의 삶을 많이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사실 원래 전자공학을 하셨어요. 컴퓨터공학 두 가지를 이제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UC 버클리에서 했습니다. UC 버클리는 미국의 이제 사립대 하면은 아이비리그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미국의 주립대, 그러니까 공립대학교죠. 이런 데서 제일 유명한 거 원투 꼽으라면은 UCLA, UC 버클리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저희와 같은 음악의 길로 빠지십니다. 어쨌건 이분이 처음에 미니 무그라는 거를 사게 되셨나 봐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미니 무그를 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미니 무그를 샀다는 거는 이분이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다 신디사이저를 샀다는 것은 피아노를 연주했기 때문에 산 게 또 아닌가. 그것도 있습니다. 자, 미니무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미니무그는 무그라는 아저씨가 이미 유명해요. 그때 당시에 미니무그라는 신디사이저는 신디사이저 업계에 정말 획을 그은 제품입니다. 신디사이저의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미니무그가 나오기 전에는 신디사이저라는 거는 그냥 연구실에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데이브 스미스 20살 때 나왔습니다. 미니무그가 1970년이니까요. 50년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74년도 가격을 알아봤는데 74년도 가격이 그때 당시로 1,595달러. 지금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은 한 1,275만 원? 1,275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1,275만 원도 그거 취미에다가 건반으로 1,000만 원을 넘게 태운다?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좀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왜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그걸 투자할 만큼 정말 괜찮은 제품이었나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제품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그 모듈러라는 게 있었어요. 무그 모듈러라는 게 나와서 사람들이 신디사이저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걸로 앨범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기한 소리에 빠져서 우와 하는 거는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 왜냐면 가격이 미쳤습니다. 1억 3천. 지금으로 따졌을 때 1억 3천. 취미로 하는데 1억 3천씩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을 사지. 그래서 못했는데 저게 이제 부품이 이제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게 레고 같은 제품이라서 조립형이거든요. 주문자가 뭘 주문했는지 따라서 저걸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레고 부품 하나만 해도 1,300달러. 네. 그냥 미니 무구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니 무구를 사고 저거에서 이제 부품 몇 개 사다가 또 만들어야지는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신디사이저라는 게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었던 거예요. 무구 모듈러가 저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뮤지션 중에서 모듈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명?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있느냐? 대학교의 어떤 실험실이나 연구소 아니면은 음반사용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거가 이미 앨범에 쓰여서 소리는 들어서 와 신기하다 좋다 이거는 알고 있지만 내가 못 썼던 거지.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처음에 개발됐어도 대중화가 안 되기 전에는 와 자동차다 이러기만 하고 아무도 못 탔듯이 그냥 눈에 이제 그림의 떡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상용화가 돼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된 첫 번째 모델이 미니 무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건 맞아요. 네, 어쨌건 그래서 무구의 그거 복각 제품도 진짜 많죠. 네. 어쨌건 이랬던 제품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똑대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었는데 가격이 넘사벽이다 보니 못했던 거예요.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는 요걸 갖고 싶었나 봐요. 무구 모듈러에 960 시퀀셜 컨트롤. 네. 8개의 스텝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줄이 8줄이 있잖아요. 8개의 줄에 음표의 높낮이를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하면서 걔가 8개의 음이 뺑글뺑글 돌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단지 8개의 노트를 하는 건데도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랬던 건데 자기가 전자공학에다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 목적으로 DIY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제품. 모델 600이라는 게 1974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16단계의 스텝 시퀀서를 만듭니다. 아까 960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2배로 노트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돼가지고 이 데이브 스미스 24살 때 시퀀셜 서킷이라는 아예 회사를 차립니다. 네. 회사를 차리고 판매를 시작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나온 거 계속 팔면 안 돼? 예. 생각보다 70년대라는 그 시대는요. 1년 1년이 엄청난 해라서 기술 개발이 지금 AI 나오는 것만큼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바로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데 이런 걸 내놓습니다. 디지털 시퀀서입니다. 얘는 16단계는 맞는데 이거를 디지털로 기록을 해가지고 16개의 뱅크에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이거 하나 딱 누르면은 그걸로 나왔다가 또 누르면은 다른 뱅크로 다른 노트로 이렇게 쭈쭈 나오는 그런 게 된 거죠. 예,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걸 또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모델 700이란 걸 또 다음에 또 내놓습니다. 이거는 미니 무구만 되는 게 아니고 ARP 2600이라는 또 되게 유명한 신디사이저 있거든요. 이 친구를 또 위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얘는 A뱅크? 네. 그 노트는 좀 줄었는데 문제는 지금 노브가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성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노트의 어떤 표현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런 것까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제서야 저는 시퀀셜 서킷이라는 회사 이름이
지금은 서킷은 빼고 시퀀셜이라고 하는데 왜 시퀀셜이라고 했지? 저는 사실 옛날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확실히 알았어. 시퀀셜 서킷이라는 게 이름이 나왔던 게, 시퀀셜은 사실 순차적, 이거 생각하면 보통 옛날 사람들 다 이거 생각해요. 시퀀서는 DAW랑 비슷한 건데 오디오가 안 되는 미디 노트만 되는 게 시퀀서입니다.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근데 저걸 했지 했는데, 맞아요. 시퀀서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퀀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회사 이름을. 참 재밌습니다. 네. 어쨌건 이 회사가 몇 년 있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프로페 5. 그 유명한 프로페 5. 78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대단하다. 어쨌건 이 친구가 왜 대단하냐.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폴리포닉 신디사이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갔다는 건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간 요 녀석이 요즘에야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없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거냐. 이게 들어감으로써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프리셋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 전에는 무조건 다 손으로 패치하고 돌려서 조정해서 만져야 되는 그런 신디사이저입니다. 저장 없어요. 저장 같은 게 어디 있어. 누가 와서 툭 건드렸다? 그러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랬던 거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음악에서 얘를 쓰려면은 바로바로 패치를 바꿔서 지금은 연주가 가능하지만 옛날엔 그게 안 됐던 거지. 연주 하나 하고 다음 곡 하면은 이제 신디사이저를 빨리 갈아치우던가 아니면 빨리 패치를 막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직관적이지 않으면 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프리셋 골라 쓰는 게 1번이고, 프리셋에서 뭔가 에디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고수지 벌써. 근데 어쨌건 간에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쓸 수 있다. 요거 대단한 건데, 폴리포닉이라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폴리포닉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일단 모노포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노포닉은 동시에 음이 하나만 나는 거. 우리 목소리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목소리가 화음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미니 무그도 모노포닉입니다. 걔는 그래서 베이스랑 리드 같은 거 위주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폴리포닉은 말 그대로 화음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화음이 가능한 악기가 아무것도 없었냐, 신디사이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스트링 신스 이런 이름 나온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건 완벽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위상 문제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거 해결하고 완벽하게 노트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없느냐. 그게 프로페 5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인 거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음을 하나 내려면은 오실레이터라는 게 이제 기본 음을 만들어주는 친구거든요. 이 기본 음을 만들어주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지만 한 음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보통 음을 좀 멋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2개 이상을 쓰거든요. 미니무그는 이걸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로페 5는 요거를 2개씩 음색 하나당 2개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폴리포닉이 되면은 그거를 화음의 개수만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페 5의 보이스 확장 보드인데, 실제 메인보드에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신형이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이라서 좀 옛날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옛날에도 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 보드가 뭐냐면, 얘 보이스 확장 보드는 이제 동시 발음수 폴리포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음이 동시에 5개만 날 수 있었다면은 얘는 10개까지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회로가 5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한 회로당 하나씩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 개수만큼 회로가 있어야 된다. 화음 개수만큼 회로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회로가 복잡하다는 거고, 그럼 단가가 비싸고, 단가가 비싸면 판매가도 비싸지죠.
그런데 프로페 5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나왔는데 5개의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명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원래부터 5개의 화음으로 하려고 나왔던 거냐? 사실은 뭔가 5개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5개? 왜 5개일까? 네, 조금 어색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다운그레이드 제품입니다. 실제로는. 왜? 원래는 프로페 10이라는 걸 기획했었대요. 프로페 10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프로페 10은 이제 이게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20개나 들어갑니다. 왜냐? 보이스 하나당 2개씩의 오실레이터가 들어가니까 10개의 화음을 내려면은 20개의 오실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20개의 오실레이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튜닝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튜닝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열이 나면은 물체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칩들도 열을 받으면은 이게 안에서 이렇게 좀 부피가 팽창하고 이러면서 튜닝이 살짝씩 나가는 그런 일이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심지어 나중 후기 제품들은 막 팬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튜닝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심지어 미니무그도 마스터 튠이 따로 있습니다. 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 신디사이저 와 진짜 와 갖고 싶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디지털 신디사이저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연주를 하면서도 한 30분 연주하면 튜닝을 또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20개나 되는 게 열이 너무 많아서 튜닝 문제도 이게 발매를 하지 못하고 반으로 줄여서 나온 게 프로페 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페 10은 안 나왔냐?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보완을 나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보완을 못 해가지고 이 친구가 1000대 좀 넘게 생산되고 생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아직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어쨌건 그건 그렇고 프로페 5의 또 가장 강력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하드싱크. 보이스당 오실레이터 2개만 가지고도 소리를 좀 잘 낼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드싱크라는 기능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뭔지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림을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잖아요. 마스터 주기에 맞춰서 슬레이브가 원래는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음이 맞잖아요. 근데 마스터랑 전혀 다른 음에 슬레이브가 있더라도 얘를 하드싱크를 딱 걸어버리면은 이 마스터의 주기에 맞춰서 슬레이브가 그냥 자동으로 잘려버립니다. 잘려서 복부 타는 식으로 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리셋이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소리가 조금 두껍게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개만 가지고도 오실레이터 2개만 가지고도 꽤나 괜찮은 소리를 내주는 건데 제가 예제를 들어 보이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프로페 5 에뮬레이션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투리에서 나온 건데 이거밖에 없어서 자 들어보시면 자 그냥 하나만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요거를 여기 싱크를 걸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요거를 키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이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싱크라는 거는 이런 기능입니다. 요건 나중에 별의별 신디사이저에서 다 쓰이는데 나중에 노드리드에도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신디사이징 방식의 그 일부로 하나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칩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커티스 칩이라는 겁니다. 커티스 칩. 이 칩이 들어간 목록을 보시면은 이만큼 막 한무대기 있죠. 이 IC가 나오면서 이걸 활용해서 제품을 이렇게 쫙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쟤네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잘 모르면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저거 제품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랑 기아랑 이제 같은 플랫폼에서 차를 만들어도 둘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것처럼 같은 칩을 쓰더라도 얘네가 성격이 전혀 다른. 이게 우리가 가수를 데려놔도 프로듀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어떤 앨범인 것처럼 만들 수 있듯이 그냥 저거는 제품을 만드는 한 요소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었으면은 못 만들었겠죠. 예. 그만큼 대단한 건데 어쨌건 저 친구 때문에 엄청난 판매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펫 5는 리비전 1, 2, 3, 3.3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버전이고 단종될 때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발전돼서 뭐가 나오냐? 모노포닉 버전으로 프로펫 1이라는 것도 한번 나오고 얘는 모노포닉이지만 자체 시퀀서랑 아르페지에이터가 달려 있고 저도 이 녀석하고 좀 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석사 논문 할 때 모델링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하는 모델링 기본 신스가 바로 저 친구였어요. 프로 1. 그래서 저 친구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제품인데 실제로 저거 써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잡음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와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만의 어떤 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빈티지가 나름의 가치를 가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80년대 그래서 시퀀셜 서킷이 가장 잘 나가는 신디사이저 회사 중에 하나로 발돋움을 합니다. 근데 부흥기를 맞이한 이제 신디사이저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이제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대중화가 안 돼 있었다가 이제 대중화가 막 됐으니까요. 대중화가 돼서 이제 10년도 안 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이냐? 일단 내가 다른 회사 제품도 마음에 들어. 이 회사 제품도 마음에 들어. 근데 이 회사 제품, 저 회사 제품 둘이가요 서로 호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건반 따로 저기에서 건반 따로 완전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연주자들이나 뭐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를 하나로 다 통일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데 회사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갖고 싶은데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이 자꾸 되는 것 같다. 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호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분이 나서서 이걸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롤랜드의 창업자이신 하키하시 이타쿠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있었던 여러 신디사이저 회사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오버하임, 톰 오버하임에게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표준을 만들어 보지 않겠나? 표준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 직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죠? 비디오 테이프의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소니하고 나머지 회사들과의 전쟁에서 비디오 테이프가 VHS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로 규격이 맞춰지게 되면서 소니가 거의 이제 그쪽에서 몰락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계에서는 살아남지만 그걸 보면서 표준을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를 저 이타쿠로가 가케하시 이타쿠로라는 분이 진짜 엄청 느꼈나 봐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 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버하임인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임한테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다들 벌써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 자기네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자기네 자사 회사 제품만 연결해도 그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규격을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야 이거 내가 만들던 거 있었어. 그랬더니 쓱 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일단 너무 복잡한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분이 이번에는 데이브 스미스 청년 시절에 이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한번 표준을 만들어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좀 더 간단한 거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괜찮아 진행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롤랜드, 그때 당시 롤랜드는요 진짜 큰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래서 그 롤랜드 회장님이 또 지원금을 불러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고 하니까 표준을 만들 때 우리 둘만 가지고는 어차피 안 돼. 우리 지원군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지원군을 막 모아옵니다. 그래서 야마하, 코그, 카와이를 데리고 와서 얘네들 전부 다 우리 편 하기로 했어. 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해서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가 이걸 다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기로 할 때 일단은 롤랜드가 야 근데 우리가 또 만들던 게 있어 하면서 쓱 내밀었는데, 사실 데이브 스미스도 자기가 이제 AES 회원이기도 해가지고 거기서 막 표준을 만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발전시켜서 만들어 보자 해서 나와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어떠한 규격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오버하임 아저씨도 숟가락 한번 얹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카키하시 이타쿠로 아저씨가 야 이거 두 개가 이제 서로 통신을 하니까 너랑 나 you and me 유미라고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했더니 유미 그거 별론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놈, 바로 미디입니다. 미디. 미디라는 게 그래서 1983년에 만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데이브 스미스의 작품, 회사 작품하고 그 다음에 롤랜드 작품하고 이게 남쇼에서 둘을 이렇게 미디로 연결해서 서로 연주하는 그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신화를 하나 만든 거죠. 이것 때문에 2013년에 그래미에서 테크니컬 그래미라고 해서 기술상이 있는데 이걸 두 분에게 드립니다. 이게 저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디라는 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펫 시리즈가 미디가 처음 적용되고 나온 거는 프로펫 600 82년작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시연할 때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녀석이 나오고 82년, 83년에 미디 이제 오픈했죠. 근데 좋은 날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70년대, 80년대 격변의 시기 같아요. 진짜 막 지금 AI도 막 AI가 막 하루가 지나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진짜 뭐 그런 것 같은 시대예요. 이게 나옵니다. DX7. 야마하의 DX7이란 게 83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FM 신디사이저인데 이 혼자서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신디사이저 회사들 모두의 어떤 판매량보다도 더 많은 걸 혼자서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박 히트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DX7 저거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많이 보이는 돌리는 걸 노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돌리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버튼이고 위아래를 올렸다 냈다 하는 게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슬라이더 2개 달렸고 피치밴드 모듈레이션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연주자가 더 이상 막 음색을 막 만들어가면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어서 넣어놨으니 갖다 써.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혁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과연 작곡가들이나 연주자들은 그 만드는 거, 음색을 만드는 거를 좋아했던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의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라이브 신디사이저 연주자들이 빠른 신디사이저 연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실시간으로 막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프리셋 딱 골라서 연주를 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지 조작을 막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니즈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회사들이 진짜 폭망의 길을 걷습니다. 네, 폭망의 길을 걸어요. 근데 얘네는 또 그래서 다른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식스트랙이라고. 요거는 뭐냐면은 컴퓨터와 함께 쓰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신디사이저. 와, 신기하죠? 컴퓨터와 함께 쓰이는 거 지금 생각하면은 다 컴퓨터랑 같이 쓰이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지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이게 6개 음색, 6개 파트, 6개 트랙 시퀀서 아르페지오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게 노브이 많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하나 달린 그 노브이 여러 개 이제 기능을 할당해서 한 번에 이게 할당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랑 같이 돌아가냐면은 바로 이 녀석, 네, 퍼스널 컴퓨터와 같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코모도르 64라는 네, 초창기 퍼스널 PC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얘도 그렇게 대중화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서 쟤를 또 쓴다? 그것도 대중화는 더더욱 안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너무 앞서가던 제품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이 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용 시장으로 그러니까 컨슈머 시장에 반쯤 걸치면서 뛰어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프로페셔널 시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프로펫 2000. 네, 85년작이죠. 이거는 12비트 샘플링 키보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뭐 이런 거 하다가 FM 신디사이저 DX7한테 때려 맞고 우와 이거 아닌가 봐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샘플링인 거죠. 근데 샘플링해서 나오는 제품은 괜찮긴 한데 문제가 이때 이미 가성비나 이런 게 다른 이제 비교 제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다른 이제 아키텍처를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프로펫 VS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건 또 따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벡터 합성 신디사이저라는 녀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조이스틱이 저쪽에 보이실 거예요. 조이스틱으로 이게 돌려가면서 음색을 변환시키는 건데 실시간으로 4가지 음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녀석이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신디사이저를 내놓긴 했는데 네, 시퀀셜이라는 회사는 이미 벌써 이제 시대가 간 거죠. 그래서 87년에 결국에는 시퀀셜은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야마하로 인수가 됩니다. 야마하로 인수가 되고 나서 그랬대요. 네. 컴퓨터 오디오 시장에 아까 말했었던 이제 식스트랙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너무 일찍 들어갔고 거기에서 적자를 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전문 회사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쨌건 그 후에 다시 야마하의 연구개발부로 취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시퀀셜 회사 사람들이 그대로 별로 이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마에서는 나름 사실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일본 회사로 이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자존심이 매우 상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아예 연구개발부 이름을 DSD라고 데이브 스미스 디자인으로 이름부터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다른 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피지컬 모델링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상현실에 뭔가를 만들어서 소리가 나면은 그게 어떻게 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악기로 만드는 그게 피지컬 모델링인데 그거랑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마하가 사실 피지컬 모델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근데 야마하에 있다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코그의 R&D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코그가 원래 야마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사 안에서 이동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건 거기서 내가 하던 거 할래. 내가 하다가 못한 거 있잖아. 벡터 신스 해볼랜다. 그게 다시 꽃을 펴가지고 나온 게 이놈입니다. 웨이브 스테이션이라고 코그 웨이브 스테이션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친구 1990년에 나왔는데 이 녀석도 조이스틱 달려있죠. 네, 벡터 합성 신스 맞습니다.
이 친구는 그 후로도 뭐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얼마 전이 아니지, 웨이브 스테이션이라고 코그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신디사이저들 중에서 유명한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한번 내놨었어요.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데 코그 콜렉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할 때 웨이브 스테이션 들어갔고, 심지어 이게 이제는 아이 웨이브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2016년에는, 이것도 벌써 진짜 오래됐네. 그거 8년 된 거네. 앱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저게 이제 옛날에 신디사이저에서 되던 게 그냥 타블렛 PC에서 다 되는 거니까 얼마나 컴퓨터들이 좋아졌는지 아실만 하죠. 어쨌건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는 그래서 내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미래인 것 같아. 이걸 야마랑 이제 하면서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회사를 다른 데를 이직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시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사실 본인의 같이 옛날에 시퀀셜 시절에 같이 일하던 이제 직원이 따로 나가서 회사를 차린 건데,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최초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랩스라고 하는 회사에 AW30이라고, 사실 이거 아시는 분들이면 벌써 옛날 분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운드 카드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컴퓨터 사면 사운드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운드 카드라는 거를 달아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음원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내 게임 음악이 얼마나 좋으냐가 달라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신디사이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얘기도 풀면은 이야기가 어마어마한데, 어쨌건 오늘은 넘어가고, 이것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친구를 만났어. 로저린이라고, 또 이분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린드럼 만드신 분. 이분이 뭘 만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분의 어떤 이펙터, 아드레날린이라는 이펙터를 만드는 거를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드웨어 이펙터인데 내부는 이제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건가 봐요. 이걸 만들어 주고 나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한번 다시 하드웨어 시장으로 가볼까? 소프트웨어 이러고 있었던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실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나는 가겠다. 그래서 데이브 스미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걸 만드시고 첫 번째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볼버라는 제품을 내놔요. 얼핏 보니까 아까 그 녀석이랑 되게 비슷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금형을 비슷한 데서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 도와주다 보니 나도 이게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만든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름 또 재미가 있으셨나 봐요. 요걸 하다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해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생각을 좀 해보셨나 보죠. 그런 다음에 나온 제품은 바로 이놈을 들고 나옵니다. 프로펫 08.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아까 프로펫 5랑 굉장히 비슷한 친구입니다. 근데 현대화 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펫 5랑 비슷한데 폴리를 8폴리로 8개 화음을 만드는 신디사이저로 만들어서, 그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아날로그였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제어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오실레이터가 DCO, 그러니까 디지털로 제어되는 오실레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 전에는 VCO였거든요. 이제 거기 좀 달라진 거, 그런 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브 스미스 인스트루먼트예요. 왜 데이브 스미스 인스트루먼트냐? 야마하가 시퀀셜 서킷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상표권이랑 뭐를 다 가져갔어. 그래서 더 이상 시퀀셜의 이름을 본인이 쓸 수 없으니까 자기 이름 따서 데이브 스미스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냥 회사를 하면서 간 거죠. 그런데 프로펫이라는 이름은 이제 상표권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썼나 본데, 이런 와중에 다시 이분 롤랜드 창업자이신 하케하시 이타쿠로가 야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하시면서, 야, 나 은퇴하는데 우리가 미디를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 안 나냐?
미디 만들어서 사실 이제 야마하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막 다 도와줬었잖아요. 같이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끼리 좀 경쟁은 하지만 싸우지는 않기로 했는데, 야, 이왕이면은 좀 뭐 좀 시퀀셜 브랜드 안 쓰면은 데이브한테 도로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야마가 뭐 어차피 안 쓰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야마가 열심히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해서 상표권을 반환해 줍니다. 2015년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 내 나이 65세. 그러니까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 65세 나이 때 생일 선물로 받으신 건지 몰라도 어쨌건 시퀀셜이라는 상표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2018년에 프로펫 5 40주년에 맞춰가지고 자기네 회사도 시퀀셜로 다시 사명을 변경을 하고, 야, 고마워했는데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포커스라이트사에 2021년에 인수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가 72세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72세 정정하실 그럴 때인데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게 재작년입니다. 2022년. 그래서 이렇게 돼서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유산들이 계속 제품이 돼서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나온 제품이 모두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의 손길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 안 됐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제품은 데이브 스미스 아저씨가 만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예전에 단종됐던 제품들을 쭉 보시면요,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모포라는 제품,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가 모노포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요거 나오고, 요거를 포폴리로 만든 제품 저거 나오고, 키보드 제품 나오고, 요것도 이제 키보드 제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재밌는 게 드럼 머신도 나와요. 이런 드럼 머신도 나오고 굉장히 다채롭게 제품들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 또 재밌는 게 요런 거 나와요. 지금 가장 최고의 제품은 요건가 싶은데 프로펫 X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샘플링까지 같이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ATO라는 회사랑 연합을 해가지고 샘플 기반이면서도 신디사이징 다 되는 하이브리드 신스도 나온 건데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고, 그다음에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이제 트리곤 6라는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기대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꽤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데스크탑 모듈 버전이 나오면은 또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버하임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하임의 제품들도 프로펫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오버하임 제품들 전체가 포커스라이트 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퀀셜에 대한 회사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퀀셜 서킷이 굉장히 여러 회사들하고 연합도 되게 많이 하고 기획을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템페스트라고 드럼 패드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ATO랑 만드는데 프로펫 X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품군들이 사실 다 비싼 부티크 제품으로 올라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저렴한 제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코그나 뭐 야마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아투리아발로 시작한 저가 라인업 제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퀀셜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어쨌건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시퀀셜 말고 다른 회사 또 가지고 나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